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가 열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7분 교통정보 듣고 왔는데 날씨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박지희 씨 비 오는 날 좋아합니까? 네, 저는 좋아합니다. 이유 있습니까? 어차피 집에만 있기 때문에 뭔가 비 오거나 이럴 때 네. 집에서 이렇게 비 내리는 거 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김용민 씨는 비 오는 날 땡기는 음식이 있습니까? 전이죠. 파전. 네. 맞아. 이게 파전하고 비 오는 날이 궁합이 잘 맞는 이유가 예. 이 바닥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예. 전이 이제 붙일 때 나는 소리. 그 소리가 이제 지글지글. 서로 닮아서 어. 궁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요. 예. 확실한 겁니까? 그 내용이 예전에 라디오 다큐멘터리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비 오는 날 파전과 원래 막걸리가 궁합인데 우리 김용민 PD는 술을 안 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파전만? 청량음료를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 안 먹을 순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엄마는 뭐 쉬지 않고 뭘 드시는 분이기 예.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조만간 또 먹방 방송도 준비하신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예. 대박 나시기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퇴근길,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꼬꼬무 토론 진행해 보죠. 박진희 아나운서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토론 중에 또 재미있는 의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말씀드리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으로 내놓은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이거를 두고 이제 당내에서 뭐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이 자료 해석, 표현, 독해,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들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인터뷰에서 이 국민 주권주의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서 이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분의 생각을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부터 할까요? 네. 예. 일단 조건부 찬성합니다. 예. 어떤 조건인가요? 이준석 대표가 공천 자격 시험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뭐 오래전부터 한 것입니다. 정치가 혁신하려면은 구름 위에 계신 정치인들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국민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 또 청년 같은 경우 시도 때도 없이 검증, 시험 이걸 요구받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한번 당해보셔야 한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층은 그래서 환호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 시험 보겠다고 하는 것이 자료 해석, 표현, 독해,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건데, 이것만으로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정작 자격을 따지려면은 국회의원 출마자의 경우 헌법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의 구성원이 되려면 헌법부터 알아야 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법고시 수준의 질문을 던지면은 아마도 이 율사 출신들, 변호사 뭐 혹은 전직 판사검사 출신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의 질문보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는지 이 차원에서 자격을 검증하는 그런 시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시험을 거쳐서 배치를 단다면은 우리 정치 수준이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엄마가 지금 2분 30초 발언했거든요. 네네. 저한테 그거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이 네.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니까. 이 2시간 진행하시는 분이 뭐 2분 30초 갖고 뭐 이렇게 시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예. 여기서 진행자는 저니까요. 2분 네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김용민 평론가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적 반대입니다. 반대. 예. 저는 정치인의 자질을 지금 뭐 자료 해석, 독해, 표현,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치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표현,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현충원에서 방명록에다가 비문을 썼거든요. 표현 네.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도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근데 그럴 수 없는 거고, 저는 정치인의 자질을
뭐 정무적 판단 능력도 필요하고 언변도 필요하고 품성도 필요하고 약자를 대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보는데 이 약자를 대하는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이고 언변은 소통 능력인 것이고 옛날 맹자 이야기로 따지면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뭐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험으로 결과를 낸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후보 시절이나 혹은 평론가 시절에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평론가 시절에는 책임에 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럼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뱉은 말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할 거예요.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만일 이 시험에 떨어져서 내가 공직에 못 들어간다거나 공천을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은 그런 반발을 수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갈등 조정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오히려 시험을 냈다가 시험에 빠져드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근데 이 시험이 말이죠.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계속 떨어져도 언젠가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평가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절대평가적 기준의 이런 시험이 아니겠는가. 뭐 그것도 평가죠.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평가고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예. 이 대표 본인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 시험에 접은 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긴 하네요. 시험에 패배한 적이 없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시험만으로 정치인의 자질을 체크한다?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자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저 표 계산 프로그램, 전자 계산 프로그램 엑셀 아닙니까? 사무직 노동자라면 다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만 그래요? 몰라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인의 핵심 소양은 이게 아니죠. 그렇죠. 기왕 검증받을 것이라면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일반적인 교양 정도는 물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엑셀 시험 보자 혹은 뭐 무슨 뭐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작성 능력 시험하자 이런 거에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제가 정치 평론으로 밥 벌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나름 스스로 전략가라고 여기고 나름 조언도 여기저기 하고 있고 뭐 또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자문도 구하고 네. 근데 저 엑셀 못 하거든요. 그럼 저는 정치 자격이 없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국민의힘에는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배우기 싫거든요. 예. 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 가지 의견 주고 계신데 윌리엄 리님께서는 줄된 사람들, 줄 잘 선 사람들 뽑는 것보다 이런 엑셀 시험이라도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의견 주셨고 네. 라파엘킴님께서는 아니 다 좋은데 그러면 시험 문제는 누가 내냐 여기서 또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시험 과목에 대한 제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좋네요. 2331님께서는 문자로 실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뭐 50시간, 대학 청소 노동, 택배 알바 이런 것들 좀 국회의원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라는 봐야 된다. 낮은 곳에 임해 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힘든 예. 일도 모두 이제 겪어봐야 좀 더 많은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시험도 좋지만 이런 자격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태료나 뭐 세금 같은 거를 납부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심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과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제 아까 뭐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등수를 매기지 않겠다. 꽈락만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통과 못하면 재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안 하고 말겠습니다. 시험 보는 게 아니, 싫어서. 안 하고 말겠다. 아니 예. 이동현 작가님은 누구 밑에서 이렇게 시험 보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 이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그럼요. 선출하도록 예. 만든 제도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최근간이 되는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돼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식해도 유식해도
모두 정치인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누구나 다 특별한 연마가 없어도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자는 시험인데 이게 국민 주권주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우면은 그런 시험이 없는 당에 가서 공천받으라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 아니 그러면 아까 뭐 엑셀 얘기 나오고 뭐 독해 능력 뭐 나오고 했었잖아요. 네. 네. 만일 그 박지희 씨가 이준석 당대표처럼 네. 이런 과목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네. 어떤 과목을? 저는 말하는 능력을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그 본인의 점수를 깎아먹는 부분이 다 말 실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최근 대부분은 송영길 얘기가? 대표. 뭐 저격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짜임새 있게 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그러면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이 과목만은 안 된다. 이 과목만은 안 된다요? 예. 글쎄요, 저도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뭐 엑셀이나 요즘에 코딩 이런 것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아유, 예. 그런 거 하면은 저도 포기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원 PD는 있습니까? 저는 뭐 토론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등수를 매길 필요도 있고 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가점의 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정치인은 생각을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자기 뜻을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면 그런 사람 정치인 되면 공해입니다. 공해. 예전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자체장 선거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방송인 출신이고 굉장히 언변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막상 토론을 했는데 예.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거의 뭐 토론하다가 음. 상대방이 그 파고드니까 에에에에 뭐 이런 예. 거의 이런 실제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 투의 그래서 발언을 그분이 지지율이 높아서 이길 줄 알았는데 네. 까보니까 졌어요 결국. 예. 그런 일도 벌어지니까. 예. 그래. 그러니까 이제 프롬포터에 나오는 말만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 토론 얘기 우리 김명민 PD님이랑 같이 얘기했더니 몰챙이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 중에 사기꾼 많아서 안 됩니다. 아,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루피님께서는 진실성은 있지만 말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주셨네요. 아, 진짜 어려운데 글쎄요, 뭐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 네. 자체가 이미 정치 불신의 토양 위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도 사장 뽑듯이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게 좀 싱크롭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대통령이 사장이면 국민들은 직원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고민이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뭐 날이면 날마다 경쟁, 평가, 채점 이걸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한번 해보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차원의 어떤 그런 그 반어법적 그런 제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어쩔 수 없이 엘리트들이 나라를 이끌 수밖에 없었고 그네들이 주도하는 뭐 이건희 전 회장 말처럼 천재 몇백 명을 목에 살린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쟁 교육을 해서 살아남은 엘리트들한테 초특급 대우를 해주고 그네들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경쟁 시험 좀 서글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이 잘 됐다고 하는 나라가 독일, 핀란드, 한국인데 독일, 핀란드는 선행 학습도 안 시키고 경쟁 교육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대학은요 4년 동안에 고전 100권 읽는 거 그걸 해서 이제 졸업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자, 어제 법무부가 이 전자발찌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개선 방안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전자발찌를 지금보다 더 작고 가볍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편의 조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챙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발찌의 소형화, 경량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실은 전자발찌 자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거를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관이 얼마 이렇게 징역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았는데 또 밖에 나와서 전자발찌까지 차라. 이건 이중 처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막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자발찌를 채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이게 사회적 낙인 효과가 있고 범죄자도 인권이 있으니까는 소형화 경량화한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사모사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뭐 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낙인 효과를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을 좀 조심하세요 이런 의도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자라고 하면은 일단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발찌는 착용하는 사람보다도 네. 착용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글쎄요. 근데 그 착용한 거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 수도 있긴 있죠. 한데 알게 할 목적으로 착용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목적은 이제 어디 위치 파악가 막 어디 있는지 지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2020년 8월에 광복절 특사부터 4대 범죄뿐 아니라 일반 범죄로 수감된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도 전자발찌를 착용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집에 충전기가 있는데 밤쯤 되면은 이게 다 배터리가 소진이 돼가지고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하는 뭐 그런 그 전자발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기 출소로 아예 선회하신 분도 있습니다. 가석방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착용하고 못 다닌다. 이러면서 만기 출소로 선회하신 분이 있는데 전자발찌가 갖는 사회적 낙인 효과 때문이겠죠. 예. 그러니까 전자발찌는 착용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착용하고 있으면은 밖에 있지만 사회적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저는 전자발찌를 대형화해야 한다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근데 김용민 평론가 말처럼 주 목적이 이제 위치 추적이라면 조금 더 지금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칩식으로 몸에 심으면 몸에 심는다. 뭐 심거나 그것도 다른 문제 같아요. 다른 문제입니까? 예. 아니 알겠습니다. 그 심을 그런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권력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자발찌 처음 얘기할 때도 국가 권력이 그런 걸 할 권한이 있느냐 논란이 좀 있었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시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해자에게 미치는 그런 여파가 엄청나거든요. 그 전자발찌를 채우면 뭐 통계적으로는 재범이 훨씬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첫 해에 2008년이었는데 첫 해에 이제 전자발찌가 도입되고 그 해 재범자가 1명. 그런데 갈수록 늘어가지고 몇 년 전에는 80명대까지 기록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 코로나19 여파인 걸로 판단되고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이인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는 어떨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화학적 거세로 인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그 피해에 따른 충격과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그동안의 그 성범죄 재범률로만 보자면은 약물 치료로 그 화학적 거세를 한 성범죄자 6명 가운데 3명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려고 했다가 기각이 된 성범죄자들은 6명 가운데 3명이 출소 후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약물 치료를 했던 성범죄자들은 0명, 1명도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끼관리님께서는 전자발찌는 이중형벌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신경남님께서는 죄짓고 자유를 누리는 건 인권이 아니라 부당한 짓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자발찌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생각을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꼬꼬무 토론 마지막 주제 간단하게 다뤄보죠. 최근에 대법원 공개 변론을 두고 누리꾼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피고인인 남성 A씨가
내연 관계에 있는 유부녀 B 씨의 동의를 받고 이 B 씨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이 부부의 아파트에 3차례나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서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이 공동 거주자 중에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갈 경우에 이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마는지 이 여부였는데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간통죄가 있었으면은 그렇죠. 처벌이 될 텐데 그렇죠.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주거 침입죄를.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주객이 전도된 논란이에요. 네. 김용민 PD 말처럼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는 됐는데 위자료는 과거 수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보냈잖아요. 그리고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폐지를 시키고 위자료는 과거 그대로예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판사가 처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거침입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뭐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사는 집에 둘 중에 한 명만 허락하면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만일 주거침입죄라면 친구 놀러 올 때마다 꼭 한쪽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친구 놀러 올 건데 와도 됩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가 간통죄가 폐지됐으면 외국식으로 위자료를 세게 그러니까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그 간통 피해자에게 많이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징벌의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감옥 보냈는지 감옥도 안 보내니까. 근데 네. 그거는 폐지하고 이건 그대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간통죄는 폐지됐는데 지금 이건 우회적인 처벌이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니 누가 그럼 놀러 오든 양측의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뭐 양가 부모님이 오시거나 회사 동료들이 뭐 아내나 남편의 허락 없이 집에 왔을 때 이제 싸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럼 다 법원으로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건 드네요. 이제 간통죄가 그 형사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요. 간통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뭐 회사 동료들이 방문한 것이 윤리적으로 비난받거나 범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이거 당연히 고소도 안 하지만은 판사가 주거 침입죄로 처벌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때만 이제 처벌하는 건데 네. 민사로 간통죄를 뭐 법 걸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위자료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징벌의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거 높여야지 그거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네, 이걸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금융치료다 그래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치료. 예. 금융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무엇보다 드리고. 강력한 처벌이죠. 예. 네. 시대가 바뀌어서 네.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따라서 아마 이것도 아마 조만간에 위자료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토론 오늘 즐거웠고요. 꼬꼬무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